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요, 그 기업체에 있는 임직원분들이 학생인 아주 특이한 학교입니다. 저희는 그 기업의 임직원분들한테 MBA하고 박사학위를 전문으로 하는 경영 전문 대학원하고 MS라고 하는 이제 공학 쪽의 첨단 대학원 두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고요. 저는 95년도에 그 핀란드의 헬싱키 경제대하고 국내 최초로 그 해외 복수학위 과정을 국내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핀란드의 알토대, 미국의 뉴욕 주립대, 스위스의 로잔, 영국의 버벡 같은 유수한 대학들하고 글로벌 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기업교육본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학위가 아닌 비학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기업체 이제 임직원분들의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경영 교육하고 공개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혹시나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소개서가 필요하시면 채팅창에 요청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주제는 리더십의 개발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번 설명회에는 저희가 리더십 중에서도 이 임원분하고 경영자분들의 초점을 좀 맞췄는데요.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160분 정도 지금 참석해 주시고 계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400분이 넘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회사 내에 혹은 본인 개인의 리더십의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경영자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리더십의 개발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는 많은 노력 중에 하나가 이 강점을 개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타고난 본인의 재능을 잘 개발해서 강점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개인의 자아를 찾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분명히 방법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서 임원과 경영자들이 본인의 재능만을 잘 개발한다고 해서 이 조직의 지속적인 성공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희 어시스트에서의 의문, 문제 제기였고요.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 해외에 가장 이제 리더십 코칭 분야에 가장 이제 유명한 인시아드의 글로벌 리더십 센터 맨프레드 교수가 이끌고 계시죠. 그리고 캐치드 브리즈 연구소와 함께 그들이 연구하고 진행했던 글로벌 프로그램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강사로 모실 김현정 교수님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국내에 이제 도입하게 되고 런칭하게 돼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리더십 코칭 분야에서 유명한 그 인시아드나 캐치드 브리즈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런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그런 운영 방식이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7월 14일부터 오픈 과정이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매월 이제 홀수월에 개원을 하게 돼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마지막에 끝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교수님이고요. 현재 어시스트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리더십 센터를 맡고 계시고 숭실대 교수님이십니다. 김현정 교수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라이커빌리티라든지 90년생이 온다.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인시아드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 맨프레드 교수의 펠로우셨고요. 그다음에 캐치드 브리지에서 글로벌 이제 마스터 코치로 이제 협력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김인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 1시간 정도 어떻게 우리가 코칭을 이해할 수 있고 임원들을 위한 코칭, 뭐 우리 대표들을 위한 코칭, 그런 코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래야 하고 무엇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게 될 김현정입니다. 제 소개와 그리고 또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떻게 사실은 발달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은
그 세월 속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온 프로그램인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3가지 연대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어떻게 코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에요. 1989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인데요. 그때는 여행자유화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외국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는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월스트리트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 가면은 엄청난 뱅커들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한 10년이면 평생 먹을 거를 다 번다. 그러고서는 성이나 섬을 사서 30살 정도면 은퇴를 한다.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면 그랬니? 그랬구나. 아유, 그랬어?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뱅커들만큼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야, 저건 나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한 2년 동안 고등학교 때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요. 학교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고통을 호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정아, 그래도 너는 대학을 갈 거잖아. 저희 때는 한 20여% 정도밖에 이제 대학을 못 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아니, 공부 잘하면은 이런 게 안 아픈가? 저희 어머니도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프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도와준 사람은 많은데 잘하고 있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도와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때 그 영어 선생님이 말했던 그걸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전공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상담 심리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1980년대에 월스트리트에서 이 코칭이 사실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사실은 이 코치라고 이름 붙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보통은 어떤 일들이 주로 생겼냐면은 우리가 그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리더십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신과도 가고 싶고 상담센터도 가고 싶죠. 근데 그런 데를 가면 그 당시에는 야, 저 회사 사장이 지금 정신과를 다녀. 그러면 이게 오너 리스크가 돼서 기업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 예,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게 머리를 썼죠. 정신과 회사를 드립니다. 회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10배를 줘요. 그러면은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열심히 정신과 의사한테까지 조언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좋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뉴욕 월스트리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코치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은 경영학 교수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분야에서 사실은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 영어 선생님 말은 나중에 보니까 진짜였어요. 그러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예, 그 90년대 초반에 우리 여기에 나오신 분이 이제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라고 계속 나오실 분이에요. 우리 맨프레드 교수님인데 교수님께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때 만드시게 됩니다. 90년대 초반에 인시아드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뭐 유럽의 하버드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 경영대학원 안에 사장님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흥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우리 그 맨프레드 교수님이 11월에 80세를 맞으셨는데요. 작년까지 인시아드에서 정교수로서 그거를 다 활약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생긴 이후로 이렇게 30년, 40년 동안 이어진 프로그램이 인시아드에는 이 한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에는 이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코칭들이 이런 기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도 인스티튜셔널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기관들이 코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코치를 양성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인시아드에서도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동안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저도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상투원정제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책을 읽게 됐는데 맨프레드 교수님 책을 읽게 됩니다.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이분이 그룹 코칭이라는 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인시아드에서 한번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사장단을 대상으로 했었던 이 프로그램이 매니저 레벨로까지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짠 열려서 아직까지 굉장히 또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또 들여다보면 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맥킨지라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경영 컨설팅 회사들이 그때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었고 한국에서도 서울대를 나오면 보통은 그렇게 컨설팅 회사로 외국계 컨설팅 회사로 취업을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맥킨지의 경영진이 맨프레드 교수님을 찾아옵니다. 교수님, 우리 컨설턴트들은 정말 똑똑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솔루션들은요, 정말 세계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객에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수많은 솔루션들이 결국엔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교수님께서 훈련을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 컨설턴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해서 결국엔 솔루션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컨설팅 앤 코칭 for 리더십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코칭 for change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역시 지금까지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는 이것이 석사과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에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싱가포르와 아부다비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퐁탱블루 캠퍼스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때 코칭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고요. 그래서 나 맨프레드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럼 우리 박사과정에 지원을 해. 근데 나는 리더십 센터를 운영을 하고 코칭 과정을 운영을 하느라 박사과정을 못 받는다. 다른 과를 통해서 들어오면 내가 나중에 지도 교수는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시아드에 이제 어프로치를 했죠. 서류는 통과했어요. 내 면접에서 저의 의도가 드러나는 바람에 연이 이제 제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콜롬비아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저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에 있는 대학입니다.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이 뉴욕시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대표 학교인 콜롬비아에 갔을 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코칭 서티피킷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비리그에서 최초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교수님, 저 그거 들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너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박사과정인데 그걸 왜 듣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코칭 서티피킷을 프로그램을 잘하고 싶은 우리 교수님들이 어느 날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인시아드에 있는 이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제가 이걸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반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은 빅토리아 멀스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세요. 그분이 원래 박사과정 그 뭐 논문지도 별로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께서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맨프레드 교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있어라 하면서 저한테 비자 서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오래 있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당장 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냐? 그 돈은 하버드 의대에서 그 돈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10,000불이 넘는 돈을 당시에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여행비, 뭐 체류비, 심지어는 식비까지 다 대줬어요. 이 콜롬비아나 하버드 의대나 이 인시아드의 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사실은 저를 이제 굉장히 열심히 스폰서해 주셔서 제가 그 과정을 아주 철저히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해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는 것은 발전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시아드에서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왔고 계속적인 어떤 그 시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연구원으로서 또 코치의 일원으로서 많은 과정을 같이 함께 했고요. 지금은 거의 그 뭐 계신 분들하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그래서 뭐 엄청난 마스크를 막 보내드리고 뭐 이랬었던 뭐 기억도 이제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나라의 주요 코칭 기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매우 성공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졌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마구 넘기고 있어요. 뭔가를 잘못 누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어시스트에서 가지고 옵니다. 인시아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콜롬비아에서도 하는 코칭 서티피킷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매년 코칭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에도 꾸준히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인스티튜트 오브 코칭 연구원이 처음에 생길 때 제가 1기 펠로우로 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라든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연구한 결과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집대성해서, 그리고 제가 임원 코칭한 지 우리나라에서 한 7,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룹 코칭도 많이 했어요. 어떤 성공적인 경험, 그런 것들로 해서 한국화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해가지고 외국계 회사나 아니면 외국계 임원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기업에 외국인들 외국인 임원들도 코칭을 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을 제가 코칭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경의 하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어떤 글로벌 리더십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그제큐티브 코칭 이런 단어를 제가 한번 썼는데요. 아마 이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칭이 무엇인지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는요. 킬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2000년에 자기 책에 이 정의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정의가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왜 의의가 있냐면 이 코칭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서 이렇게 코칭이 정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이 코칭에 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썼어요. 뭐 이를테면 리더십 코칭, 우리 맨프레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리더십 코칭이라는 말로 많은 학술적 아티클을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써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 박사 논문 제목도 이그제큐티브 코칭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정의가 주는 의미가 사실은 이 코칭계에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로 이 코칭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학술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코칭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다 이 정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리더십 현장에서 하는 코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이그제큐티브 코칭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라이프 코칭은 몰라요.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뭐 저한테 와가지고 고부 갈등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저 대답 못합니다. 아니 뭐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몰라요. 우리 애가 유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 경험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제 전문 분야는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입니다.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관리의 권한을 갖고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이런 클라이언트의 업무 향상과 개인적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원 코칭이나 경영자 코칭으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다른 논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권한을 실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조직 안에 안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로펌에서 내가 변호사야. 그러면 내가 그래서 관리의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그제큐티브 코칭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를 아주 좁게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중요한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희의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의 업무 향상과 개인의 만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주는 분들이세요. 우리는 정확하게 클라이언트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누가 주느냐? 보통 조직에서 주죠. 예. 그래서 이분이 업무 향상을 하는 거예요. 리더로서의 어떤 그 책임을 잘 수행해내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심리치료는 재활치료, 재활운동 같은 거다. 그래서 이거 우리 재활운동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코칭은 약간 생활체육 같은 거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물 좋아한다. 그러면은 수영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산 좋아하면 산 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뭐 운동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그제큐티브 코칭은 태릉 선수촌이다. 예, 요즘 진천으로 옮겨갔죠. 예. 그래서 여기는 최고의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자신을 단련하는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업무 향상을 시키고 또 그것이 회사의 금전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데 정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만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개인이 만족을 해야지 업무 성과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만족이라는 측면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고요. 우리는 다양한 행동주의적 기법과 방법을 사용을 한다 말씀을 드려요. 행동주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경영학과나 경영학 뭐 MBA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뭐 소비자 행동론, 조직 행동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나와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물건을 살 건지 말 건지 이 사람의 퍼포먼스를 낼 건지 안 낼 건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포텐셜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데 저희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요 코칭을 받고 나니까 의식이 확장이 됐어요. 조금 더 성숙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뭐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근데 우리 경영에서는 그거는 그렇게까지 큰 관심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쳐서 어떤 우리가 전체적인 결과를 내는 건데 그래서 그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동주의적 기법과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치와 클라이언트가 상호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의 목적이 있겠죠. 뭐 내가 리더십을 향상을 시키건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하건 어떤 식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코치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음 클라이언트를 또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치도 스스로의 어떤 목적이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된 서로의 도움을 주는 헬핑 릴레이션이라고 이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 이제 클라이언트 그분은 자신에 대한 전문가고요. 저는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고 저는 조직 문화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가가 만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여기서 다음에는 더 세련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그제큐티브 코칭의 목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합의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코칭을 한 10몇 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코칭 윤리에서 컨피덴시얼리티, 비밀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영어권에서 코칭을 배워갖고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컨피덴시얼리티는 비밀 보장은 이그제큐티브 코칭에서는 기본이 아닙니다.
네, 기본이 아니에요. 돈 주는 사람이 알고 싶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360도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360도 진단을 이 사람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뭐 사용을 해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온 거를 이 당사자에게만 알려줄 거냐, 아니면 인사팀에게 공유를 할 거냐, 이것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계약 맺는데 뭐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팀이 안 보는 게 좋겠다, 그게 솔직한 대답이 나오겠다라고 하면 인사팀한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인사팀에서 굳이 보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클라이언트한테 이거 나중에 결과 나오면 우리 인사팀에 공유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계약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했는지 말 못해요, 이런 코칭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례,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치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합의 번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조직에 얼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올 것이냐, 이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올해 당장 매출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영향을 끼치느냐,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그지큐티브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의가 되었고요. 이 정의 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코칭은 코칭학이 없어, 이건 연구 분야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과학적 분야, 연구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을 하셔서 훌륭한 코칭을 하실 수도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인시아드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시아드 프로그램을 조금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박 2일 과정부터 시작해서 16개월에 걸친 마스터 과정까지, 그러니까 석사 과정까지 다양한 과정에 코칭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과정이 또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해서 코치를 양성하는 거를 코칭을 받으면서 코치로 양성되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사 학위 과정이고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박 2일짜리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들어가면 일단 360도 진단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뭐 이런 거를 이제 듭니다. 예전에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아는 분도 있고 그냥 말 많은 해설가 아저씨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리거고요. 굉장히 훌륭한 투수입니다. 그분이 공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한양대학교를 이제 들어오셔서 야구부 활동을 하셨죠. 근데 제가 그때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수업도 같이 들었어요. 근데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나중에 그 야구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박찬호 선수가 나와서 공을 던지면 타자들이 안 친대요. 왜 안 치냐? 공이 너무 빨라서요. 어차피 그거는 볼이고요. 칠 수도 없다는 거죠. 칠 수도 없는데 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빨리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일루 진루가 되는 거죠. 그랬었대요. 근데 이거를 메이저리거에 뭐 엄청난 분이 오셔서 본 거죠. 공을 저렇게 빨리 던지다니. 그래서 데리고 갔죠. 그러고서는 뭘 가르쳤겠어요? 네, 제구력을 훈련시켰겠죠. 박찬호 선수의 굉장한 강점은 스피드였죠. 하지만 제구력이 없으면 그 스피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요, 고성과자를 보통 리더 자리에 올립니다. 리더십이 좋은 사람을 리더 자리에 올리지 않아요. 고성과자를 리더십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성까지 땐 잘한 거는 알겠어. 근데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얼만큼 잘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360도 진단을 하느냐? 한 사람을 놓고 상사, 부하, 뭐 동료 이런 사람들이 왜 전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본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 거기서 갭은 얼만큼 큰가 사람들의 뭐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얼만큼 차이 나는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탈탈 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 진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모든 리더가 다 사실은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전을 뭐 이렇게 전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에 있어서 사람들의 팀워크를 올린다거나 이런 거는 어떤 리더가 되더라도 그 역량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360도 피드백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외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영업하는 사람 대외 네트워크가 낮으면 안 되죠.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빠르긴 한데 제구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나는 뭐 이를테면 뭐 재무하고 안에서 하는 총무하고 뭐 재무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럼 대외 네트워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그냥 이건 이 정도면 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업에 관련해서 이것을 좀 해석해주는 그런 코칭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 개발의 포인트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나한테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좀 뭐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인가? 아니면 이거 안 되면 내년에 연임 안 돼. 이거 안 되면 우리 회사 망해. 이 정도 포인트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주요 문제를 우리가 그룹 코칭을 하게 됩니다. 저 그룹 코칭을 인시아드는 그룹 코칭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했었던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동료 코칭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동료 코칭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전문가가 있죠. 저 같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뭐 그 본인 선택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 코칭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기 모델이 이제 있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박 2일 과정부터 뭐 수일 과정에 이제 이르기에 다양하게 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과정 같은 경우는 마스터 과정이나 아니면 몇 개월짜리 프로그램, 우리도 약간 요 중간 단계긴 해요. 우리 그 프로그램도. 여기서는 일단은 코칭의 기본 철학과 대화법을 이제 실습을 합니다. 왜냐면 우린 이 안에서 동료 코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 코칭을 하기 위해서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코칭 대화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시아도도 코칭 대화법부터 가르치더라고요. 말 이쁘게 하는 법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코칭 대화법 그리고 코칭 철학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인간관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학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360도 진단 다양하게 이제 합니다. 여기에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한 6가지 정도로 예, 360도 진단을 아주 탈탈 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고 리더십 개발 포인트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룹 코칭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풍부하고 좀 이렇게 여러 장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코칭하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갑자기 인시아드에서 튀어나온 방법은 사실은 아니에요.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리더십을 개발하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런 그룹 활동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보라토리 트레이닝, 그래서 실험실 트레이닝 훈련, 예, 뭐 센서티버티 트레이닝, 뭐 민감성 훈련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에 베이스로 해서 사실은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경영 트렌드라든가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이 모여서 나온 프로그램, 발전된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이 다른 뭐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뭐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룹 코칭이나 코칭 1대1 코칭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셔서요.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차별점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코칭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그룹 코칭은요, 일단은 가르치고 봐요. 일단은 한두 시간 정도 가르치고, 그러고 이제 그 그룹 코칭이 이제 이루어지는 식으로 해서 이 티칭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0년대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을 개발하기 위한 쿠르트 레빈이라고 하는 뭐 전설적인 경영학자가 그 방법을 고안해냈죠. 예. 그런 이후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티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더십에서 주로 존재하는 이슈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걸 일단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 안에 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성찰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석가모니 정도 돼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세상의 이치가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처럼 뭐 관찰과 성찰만으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그런 정도라면, 그런 분이라면 이게 충분히 내 안에 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대기업에서 코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코칭을 이제 당신 그 상사가 코칭을 할 건데 어떤 것들을 좀 코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를 설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오는 얘기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물어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컨텐츠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뭐 출시할 건데 어떤 프로그램 어떤 거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다 소비자들은 얘기합니다. 싸고 좋은 거 많이 주세요. 이거 이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소비자들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다른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엄청난 대단한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조직원들도요, 요즘에 소통 강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근데 보니까 우리 그 임원은 소통이 강화가 안 됐는데, 그럼 소통이 문제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리더의 소양에 관한 연구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물어보냐?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설문을 해야지 당신의 임원이 지금 코칭을 받습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당신의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 코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변화하려는 그런 임원들에게 이제 많은 어떤 서포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관찰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좋아서 물어보는 거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주요 이슈들은 거의 그 굉장히 많은 그 똑똑하고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슈와 그리고 리더로서 이제 갖춰야 될 어떤 소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티칭 강화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MBA 하는 학교잖아요. 어시스트가 MBA 하는 학교인데, MBA가 어느 학교에서 최초로 생겼는지 아십니까? 예. MIT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MIT는요,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매사추세츠 과학대학이에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과학대학입니다. 여기서 훌륭한 엔지니어나 과학자를 많이 배출하죠. 기업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요. 근데 리더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경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불러들여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MBA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는 아무리 똑똑한 고성과자라도 새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제가 몇 년 전에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 구글과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내부에서 활동하는 코치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헤드 코치라고 본인들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헤드 코치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참신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더에게 너무 들어주지 말아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 구글 같은 데 있는 임원들은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 코치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이 사람들의 시급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 시간 1시간 빼내서 코칭을 하려면 이 코칭이 그 1시간에 엄청난 가치를 준다는 걸 알려줘야지 코치님 다음 주에 봐요.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바깥에 나가서 아주 훌륭한 정신과 의사를 하든 내가 멘토를 구하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내부 코치한테 이거 1시간을 주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선 얘기를 들어주는 일은 사실은 코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냐? 현업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우리 임원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요구가 되는 그런 역량을 소개해 주는 것. 그거를 알게끔 내가 도와준다라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게 해줘야지만 이 구글의 임원들은 코치님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 위주의 코칭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경청은 중요해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져야지 코칭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핵심 행동이 경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콜롬비아 대학에 존 듀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교육 철학자가 계신데 학장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존 듀이 학교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아마 윤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듀이. 그 존 듀이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에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티처 센터드.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가르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걸 가르쳐요. 두 번째는 러너 센터드. 러너가 알고 싶어하는 학습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얘기 많이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솔루션 주는 것 이게 아마 러너 센터드 교육이 될 겁니다. 하지만 존 듀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3번째. 소사이어티 센터드 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이어티 센터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회에서 필요한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칭도 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코치가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라든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 360도 피드백 보니까 이 사람 정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채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에 갑자기 티칭이 나오면 이상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대1 코칭에서 일일이 가르치자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마치 잘못한 것에서 야단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면 거기서 관계가 망가지고 그리고 코칭이 사실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티칭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맞아 내가 저래 그래서 내가 리더십이 저 문제였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티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문제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면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리더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에 부적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더들한테 알려주는 것, 그리고 리더로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코칭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업무의 복잡성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치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코치는 티칭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룹 코칭을 하게 되면 그게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떤 코칭 프로그램과 굉장히 이제 다른 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 소개를 드린 것처럼 저는 심리학도 공부했고요. 저는 뭐 경영학도 공부했고 리더십 개발도 공부했고 학교를 또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철학도 공부를 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내용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코치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나온 코칭 그 사례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코치들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1대1 코칭에서도 책도 읽히고 그 책 읽은 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티칭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에 매몰되어 있는 그 리더들에게 조금 더 넓은 시각과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칭의 역할, 아까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리더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코칭에서 또 하는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코칭에서 그 지난 1940년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고성과자들은 과업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로 올라가죠. 이제 과업지향적, 자기가 고성과를 내듯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다루다 보니까 조직 관리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연구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과업지향적인 고성과자들에게 관계 중심적 리더의 행동을 하는 것이 지난 80년 리더십 개발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연세대의 정동일 교수님도 책을 쓰셨죠. 사람을 남겨라. 이 사람과의 관계는 고성과자들의 어떤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 부분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코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되어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주로 뭐 어떤 단어들이 이제 주로 등장하냐라고 하면 1940년대, 1950년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성 훈련, 센서티버티 트레이닝, 이게 이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민감성 훈련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민감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틀린 말 했냐? 진짜 이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리더들이. 그래서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 옳아요. 맞아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은 그게 맞으니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우리 팩트 폭행이란 말 많이 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팩트라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좋은 마음을 갖게 되게 어렵고 행동 수정이 어렵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이제 뇌과학을 하면서 이런 야단을 치거나 지적을 하거나 아주 그 감정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람들한테 변화를 못 일으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지난 100년의 리더십 연구에도 부정적인 인풋이 들어가서 긍정적인 아웃풋이 나온다고 한 연구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한 개의 연구는 조현병 환자들한테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서포트를 해주었을 때 예후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인데, 흑인 남성의 경우에는 구박을 하게 되면 예후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 그것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부정적 인풋, 그러니까 야단치거나 지적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흑인 조현병 환자 있으면 구박하고 야단치셔도 돼요.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난 100년 연구의 결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뭐 알지는 못하더라도 대충은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왔고요. 이게 1990년대 말에는 감성지능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성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EQ 뭐 이런 걸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감정, 나의 감정을 알고 그것을 통제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잘 다루고, 그리고 내가 좌절했을 때 다시 나를 스스로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니엘 골만은 이 감성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성지능을 높이는 것이 이그제큐티브 코칭의 목표다,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영어권에 있는 논문에서는 거의 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코칭은 우리 리더분들이 이 감성지능이 높아지는 것을 도와주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메인스트림에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성지능이 이제 향상이 되면 그것에 이제 98년 이후에 그 개념이 등장된 이후에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죠. 한 5, 6년 전에 나온 메타 연구의 결과를 보면 감성지능 높은 사람들이 리더 자리에 많이 올라가고요. 감성지능 높은 사람들이 연봉이 높고요. 협상을 이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리더십 효과성 높고요. 애들은 공부도 잘한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서 바라는, 리더에게 바라는
어떤 가장 코어가 되는 그런 역량은 지금은 감성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프레드 교수님 책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많은 연구, 그리고 또 강연, 그리고 또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그 코칭 글로벌 이그지큐티브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별점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던 360도 피드백 도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리더의 셀프 리포트 리더십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나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같이 일을 하는 구성원들이 우리 리더는 이렇게 하는 이래서 나는 이래요 라고 느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프 리포트는 별 의미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인식, 그래서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리더십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 고성과자와 고성과를 내는 고성과 리더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차범근 선수로는 대단했죠. 하지만 그 리더가 된 이후로는 어떤 그 선수 시절의 영광은 정말 너무너무 이제 초라한 결과를 이제 내고 있죠. 히딩크 감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명장이죠. 선수로는 어땠냐? 중간 정도, 네덜란드 중간 정도 리그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선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리더로서는 엄청나게 뛰어올랐죠. 그러면은 고성과자나 고성과 리더는 그 다른 사람입니까? 꼭 그렇진 않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998년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은 98년 월드컵 때 왜 차범근 우리 감독님 중간에 경질돼서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왜요? 예. 네, 히딩크가 이끄는 네덜란드 팀에 5대0으로 져서 불려 들어오셨죠. 예, 그때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이 당시에 주전 선수는 디디에 데샹이라고 하는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20년 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프랑스가 월드컵을 들어 올립니다. 그때 감독이 누구였냐? 예, 디디에 데샹 감독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선수로서도 최고의 커리어, 감독으로도 최고의 커리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네딘 지단도 선수로서도 최고였죠. 유럽 리그에서 8번 우승한 지금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라고 해서 다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내가 옛날에 소시적에 이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서로 필요로 하는 역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많은 요소들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GLM 글로벌 이그제큐티브 리더십 미러, 저희는 젤미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젤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 교수가 인시아드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 프랑스 최고의 심리 도구 개발팀을 이제 그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리더십 360도 진단 도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 진단 도구가 굉장히 훌륭한 진단 도구고 아주 정교하게 세계 최고의 레벨로 이제 설계가 되었다 이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질문이 한 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본인 포함해서 6, 7명이 다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탈탈 턴다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360도 진단 도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특별한 건 뭐냐면 인시아드에서 이거를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3만 명 정도에 되는 리더들의 이런 그 대답들을 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는 점수는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등이냐 하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됩니다. 다음 장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시아드는 프랑스 퐁탱블루에 본교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도 캠퍼스를 두고 있고 또 아부다비에도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테스트가 된 굉장히 과학적인 도구라는 뜻이고요. 전 세계에서 미국 샘플만을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진짜 글로벌 이그제큐티브 그 리더십 진단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국 그 기준으로 된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시스트에서 많이 사용하면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4가지 차원에서 측정을 한다. 제가 그 다음 장표를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요렇게 이제 자기 거, 남이 한 거,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의 간격이 이제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12가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게 되겠죠. 예. 그리고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를 약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예. 그룹 코칭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료 코칭이 일어나고 자신의 어떤 속내를 털어놓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친밀감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네트워크가 정서적 유대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끝나고 나면 정말 가족보다 더 끈끈한 어떤 유대를 이제 갖게 되는 것들을 뭐 끊임없이 이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지지가 이제 높게 되면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이제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같은 행동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동료 압박을 통해서 행동 변화가 촉진이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코칭이 개인 코칭보다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는데 뭐 이럴 땐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다.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행동주의적 기법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말과 행동의 변화가 신념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행동주의적 신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 제가 이제 강의 많이 하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 긍정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걸 알지만 그것을 내가 이 생각으로 해서 이걸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인간 뇌가 굉장히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이런 행동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본인이 체감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신념까지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사람들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거의 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동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질문에 보면 코칭의 결과물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이 행동 변화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 이제 그 구성원들을 인터뷰해 보거나 설문지를 돌리면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을 하죠. 여러 가지 뭐 이런 지식을 통해서 관찰이 불가능한 신념의 변화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것들을 갖게끔 도와드리고요. 관찰이 가능한 행동과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서 스스로 이제 그 변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체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제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행동과 말을 언어를 가르쳐 드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글로벌 프로그램이고요. 연구 기반입니다. 연구 기반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논문 그리고 책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그 앞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그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 뭐 이거 매년 가는 거 플러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런 지식들, 연구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었던 연구도 여기 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들어 있으니까 보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집대성한 그런 하버드 하고도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엮여서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콜롬비아에서도 코칭 서티피킷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시아드도 당연히 뭐 세계 체계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수많은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그거 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대화법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치의 대화법은 다릅니다. 예, 우리가 단거리 선수가 뛰는 대화법
그리고 장거리 선수, 장거리 뭐 마라톤 선수가 쓰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달리기 방법, 그리고 단거리 선수가 달리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코칭을 할 때는 다른 대화법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30년 동안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이 된 어떤 대화법이 있습니다.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시아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콜롬비아에서도 코칭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가르쳐 드리고요. 또 동료 코칭 하시면서 여기 나온 그 핵심 그 대화법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고 저희 소그룹 코치님들이 그것을 또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룹 코칭 사례는요, 제가 DBR이라든가 아니면 학술지에 뭐 여러 군데 제가 그 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고, 이게 근데 시간이 결과가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서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회사에서 제가 그룹 코칭 할 때 한 리더분이 이제 자원을 해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룹 문화, 그러니까 그 조직 컬처,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한 거가 결과가 3개월 동안 연구를 한 거거든요. 7, 8, 9월 동안 이 서베이를 했습니다. 7, 8, 9월 동안에 걸쳐서 제가 그룹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조직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설문의 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씨는 아무리 여러분 눈 크게 뜨셔도 안 보입니다. 예, 제가 블러 처리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빨간색이 나쁜 거고요. 파란색이 좋은 대답이거든요. 7월 달에 시뻘갰던 조직 문화 결과가 8월, 9월이 지나면서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 7월 달에 했었던 이 그 조직 문화 진단 결과는 사실은 이 회사의 평균이 70점이었는데 이 조직은 50점이었어요. 근데 3달 만에 이렇게 90점까지 50점, 70점, 90점. 단 3달 만에 조직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그 변화 체감이 이렇게까지도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리더가 바뀌면 조직 문화 바뀌게 되는 거고요. 지금 트렌드는 리더십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시스트라고 하는 큰 어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조직 안에서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코치하고 싶어.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시아드 마스터 프로그램 같은 그런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룹 코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제식으로 코치가 양성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칭 배워도 시연 말고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는 코치가 어떻게 코칭하는지 보실 수 있는 방법이 1대1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그룹 코칭을 하게 되면 스스로 안에 들어가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신다는 코칭 경험하시고 그런 다음에 섀도우 코칭이라고 해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코치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인 코치로도 성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차별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이 상세하게 구성이 되느냐 질문이 워낙 많으셔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여기 5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만과 편견, 그러니까 오만과 어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가 되면서 생긴 이상한 뭐 이너 디кт테이터 뭐 이제 내 안의 독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매프레드 교수님 하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신이 리더로서의 어떤 오만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팀워크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갈지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최신 연구 그리고 클래식 연구 다 씁니다. 그래서 가장 리더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룹 활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20분이 이제 참가를 하셨다. 그럼 강의는 다 같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4-5분께서 이제 해서 거기에 이제 소그룹 코치와 함께 소그룹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질문이 생긴 거나 뭐 그러면 나중에 대그룹으로 다시 모여서 우리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되겠죠. 마스터 코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특징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 다만 저희가 GL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옵션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옵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을 건데요.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전 질문에서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커버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대답을 좀 드리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직 성과 중심의 코칭이 개인 중심 코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개인 중심 코칭을 하지만 결국에는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연결이 바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칭을 하는 목표가 저희는 정확합니다. 그 리더를 성장시켜서 리더가 그 조직에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이 개인에게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사람이 잘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쳐서 어떻게 이제 그 뭐 당구로 치면 뭐 어떤 공을 먼저 칠 거냐,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중시되지 않는 개인 코칭은 뭐 저는 사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리고 리더십 코칭의 구체적인 방법과 훈련 방법 제가 아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뭐 아니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칭의 결과물 공유, 활용 방식, 사례, 유의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코칭을 시작할 때 당신의 그 리더가 코칭을 지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코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과 뭐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역시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나서도 여기에 이제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리더가 난 바뀌었어, 나 지금 다르게 하고 있다고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체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설문도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설문 인터뷰 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조직이 이 변화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1시간 듣고 나가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또 많이 체감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코칭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리더십 트렌드 및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뭐 여튼간 그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부분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한때는 대기업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연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GE가 그 혁신을 이끌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까지,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장 중심의 대기업 연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혁신, 비즈니스 혁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뇌부가, 그러니까 경영진이 어떤 식으로 혁신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조직에 퍼뜨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그런 연구들은 거의 사라집니다. 왜? 공장이 이제 남미나 아시아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공장 연구를 이제 안 해요. 그리고 IT 기업이 사실은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여기가 주요 산업이 되면서 이런 조직들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연구비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혁신 기업 위주의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혁신의 주체가 경영진, 소수의 경영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 한 명 한 명의 모든 구성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혁신적인 생각을 하려면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블루오션 전략을 이야기하셨던 김희찬 교수, 뭐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분, 뭐 이렇게 경영학자시죠. 그분께서 블루오션 시프트라는 책을 쓰면서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이고, 조직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휴먼네스, 인간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박 주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자꾸 몰아세우지 않고, 그런 문화가 되었을 때 혁신이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책으로도 썼던 심리적 안정감, 예,
그 에이미 에드먼드슨 하버드 경영대 교수가 이제 얘기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개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간 조직 문화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다른 트렌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구 결과라든가 저서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최근 리더십의 트렌드라든가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은 그렇다.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조직 개발에 있어서 가장 그 종착점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북유럽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헬싱키 뭐 이제 이런 그 북유럽 학교들이랑 저희가 같이 많이 코워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도 성장하는 그 문화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북유럽적 문화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그거를 그 벤치마킹 하거나 롤 모델링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혹시 여기서 나온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그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뭐 질문이 네. 예, 아까 말씀한 12가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평가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거 그 원하시면 저희가 샘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입니다. 아주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각 그 항목에 사람들이 몇 점씩 줬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의만 있으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 12가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한 샘플 보여드릴 수도 있고 전체 이제 뭐 49페이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그 KDBI 저희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또 GLM을 판매하는 회사에 그 가면 영문으로도 보실 수 있고 한글로도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질문 혹시 예. 공유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공유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은 그 공유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되게 달라진 게 뭐냐면 조직 문화 자체가 예전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분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리더십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연구가 이루어졌던 어떤 그 쉐어드 리더십이라고 하는 1970년대 연구가 되었던 그런 공유 리더십과 지금 공유 리더십은 조금 색깔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공유 리더십,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거의 다 리더십을 갖는 그런 조직 문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직 문화와 일견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어떤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책임, 무책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잘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재택근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재택근무가 실패한 모델이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재택근무하면서 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 간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라는 상태인 거죠. 사람들은 다른 우리 그 동료들은 나만큼 열심히 안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형식의 그 결과들이 나와서 사실 재택근무는 실패한 모델이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대신에 그 리절트 중심의 그런 어떤 그 옛날에 베스트바이 이런 데서 했었던 결과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영 방식 그런 것들은 또 성공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매니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그 관련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내용과 관련된 거는 제가 웬간히 예, 커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뭐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
운영진에서 잘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이 또 하나 나는 동기유발 대화법과 코칭 대화 모델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고 하는 것이 코칭 대화로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 코칭 대화인데 동기유발 대화법 모델을 저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코칭 대화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동기유발 대화법을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을 씁니다. 이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은요. 30년 전에 개발이 돼서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중독자들입니다.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상담가들이 만든 대화를 유도하는 대화법인데 이게 30년 동안 꾸준히 검증이 되어 온 가장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그 대화법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들을 변화하게끔 하는 유일한 대화법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누구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뭐 저작권법 이런 거 없이 누구든지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오픈 모델로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델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접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관계를 좋게 해서 저 사람이 변화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을 하는 거죠. 동기는 부여하기 어려워요. 제가 저처럼 동기 높은 사람이 이렇게 동기 뚝 띄어서 저 사람 준다 그래서 저 사람 동기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동기를 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경청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막 자꾸 질문 퍼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취조받는 기분이 들어서 관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어주면서 코치를 좋아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코치가 이제 나중에 이끄는 대로 이렇게 순순히 가게끔 하는 그런 대화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대화법은 코칭 대화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책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됐을까요? 네. 뭐 다른 질문, 네, 다른 질문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운영진에서 잘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을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열화 같은 이렇게 성화를 보내주셔서 열화 같은 뭐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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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열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일단 7월 달에 제가 7월 13일 날 5일짜리 단기 프로그램은 7월 13일 날 오픈할 예정이니까요. 그 신청서하고 안내서는 여기 참석하신 신청하실 때 이메일로 저희가 송부를 드릴 거고요. 지금 안내 공지로 URL이 나갈 겁니다. 그 URL을 따라가시면은 그 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기업체에 내부적으로 인하우스 과정으로 맞춤형의 어떤 임원들에 대해서 교육 과정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일정에 관계없이 저희가 별도 미팅을 통해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은 요 채팅창에 한번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박사 학위 과정에 대한 문의도 있으셨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 석사 박사 과정에 대한 계획을 점검 중에 있고 이제 학위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설립을 하거나 개원을 하는 것이 좀 행정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 3월 달 봄학기를 목표로 일단은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별도로 요청을 해주시면 관련된 안내와 이런 부분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13일 날 오픈하는 5일짜리 과정은 저희가 20명을 최대 정원으로 해서 그룹 코칭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수 정예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신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신청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은 얼리버드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맨프레드 교수님의 책 3권을 증정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 단기 프로그램은 매년 홀수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달 13일 진행을 하고 또 이제 9월 달, 11월 달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정원이 찼다고 해도 다음 기수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들은 지금 잠깐 저희가 이 웨비나를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요. 채팅창이나 Q&A 쪽으로 별도로 질문하시거나 요청하신 분들은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어떤 설명회는 그래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